반갑습니다. 진건고등학교 물리학 2를 신청한 학생 여러분, 오늘은 우리 등가 원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배울 내용은 관성력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등가 원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설명할 수 있다가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물리 용어가 가속 좌표계가 뭔지, 그 다음에 관성력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가속 좌표계 개념을 일반 상대성 원리에 적용해서 등가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가속 좌표계에서 나타나는 관성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 좌표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좌표계라는 표현들을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데, 좌표계라는 것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리, 시간 좌표계, 거리, 시간, 틀 이런 걸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좌표계를 이제 기준 좌표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 좌표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기준 좌표계가 있냐? 첫 번째가 관성 좌표계가 있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할 가속 좌표계가 있습니다. 관성 좌표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XY 축을 그리고 시간, 공간 축을 그리면 그게 바로 관성 좌표계가 되는 거고, 가속 좌표계 또는 다른 말로는 비관성 좌표계는 가속도 운동하는 그런 세상, 가속도 운동하는 그런 물체 속의 에서 XY 좌표를 그리든지 아니면 시간, 공간 좌표를 그리면 그게 바로 가속 좌표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이제 실제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대의 버스가 있는데 버스 한 대는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 이게 등속 운동하니까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지만 이 버스는 등속도 운동하는지 그다음에 정지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버스 안에 있는 이 사람들, 이 버스 안을 관성 좌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자유낙하하고 물체를 옆으로 보내면 포물선 운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속력이 점점점 증가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이 가속도를 가지는 이 버스 안의 이 좌표계를 가속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또는 비관성 좌표계. 여기는 물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뒤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그냥 자유낙하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쏠려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관성 좌표계라는 다른 뭔가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이런 걸 가속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속 좌표계는 이 가속 운동하는 버스처럼 가속도를 가지는 이런 공간, 가속도를 가지는 그런 좌표계, 그런 걸 가속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가속 좌표계에서는 특별히 관성력이라는 힘이 나타납니다. 관성력은 말 그대로 관성 때문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한번 보면,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물체가, 이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어떤 물체가 관성에 의해서 받는 힘입니다. 이 관성에 의해서.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관성에 의해 받는 가상의 힘입니다. 그럼 이 관성력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르는 건데, 관성력이라고 부르는데, 관성력은 누구만 느낄 수 있냐? 이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물체만 느낄 수 있는 힘입니다. 일반 관성 좌표계에서는 이런 관성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가속 좌표계에 있는 물체만이 느낄 수 있는 힘이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이 관성력을 보면 힘을 작용한 주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가 갑자기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면, 버스가 가속하면 우리 몸이 뒤로 쏠리죠. 우리 몸이 뒤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또는 누가 앞에서 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누가 잡아당기는 걸까요? 이거 누가 미는 거, 원래 힘이라는 거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그런 관계,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 힘은 작용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가상의 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가속 좌표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힘을 느끼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느낍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나를 잡아 어떤 물체가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를 포인트를 얻어서 아인슈타인이 이 관성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하고 우리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등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관성력의 크기는 이 안에 있는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이 물체가 느끼는 이 관성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크기는 일단 요 안에 있는 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다음에 이 전체, 이 가속 좌표계가 가지는 가속도의 크기 있죠. 가속도의 크기. 요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의 크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관성력의 크기는 F는 ma가 되는 거죠. 물체의 질량에다가 이 가속도는 뭐냐면 물체의 가속도가 아니라 물체는 지금 여기서 가속도를 갖는지 요 안에 있으면 모르니까 요 안에서 이제 정지해 있는 물체가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가속 좌표계 자체의 가속도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관성력의 방향은 우리가 요 그림에서도 알다시피 버스가 앞으로 가속하면 이 물체는 뒤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의 방향이라는 것은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물체가 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받는 관성력은 마이너스 m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결국 이 마이너스는 뭐냐면 이 a라는 거는 요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 방향 이 가속 좌표계의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게 바로 관성력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여기서 이 내용 관성력의 크기하고 관성력의 방향 요 두 개는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관성력이 나타난 예들을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하나는 우리가 금방 처음 했던 여기 등가속도 운동하는 버스에서 느끼는 관성력입니다. 등가속도 운동하는 버스. 그러면 일단 버스 바깥에서 관찰한 이 버스 속에 있는 손잡이 운동을 한번 살펴봅시다. 버스가 등가속도 운동해서 앞으로 쭉 가고 있으면 앞쪽으로 가속도 A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 손잡이는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세타만큼 이렇게 기울어진 채로 정지해 있는 거죠. 그쵸? 정지해 있는데 버스 밖에서 볼 때는 이 상태로 얘가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볼 때, 버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얘는 버스와 같이 가속도 A로 버스 손잡이가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가속시키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그 힘이 뭐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요 천장에 매달린 요 물체 요 질량 그럼 얘가 앞으로 가는데 이 부분만 떼서 보면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고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요 장력하고 중력이 합쳐진 요 힘으로 이 합력으로 이 장력하고 중력하고 합쳐진 이 합력으로 이 알짜 힘으로 이 물체가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스 밖에서 관찰한 손잡이 운동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버스 손잡이는 가속도 운동한다. 그리고 버스와 같이 가속도 운동하죠. 그럼 이 가속도 운동하니까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바로 그 알짜힘인데 그 알짜힘이 뭐냐? 버스 손잡이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중력하고 장력의 합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F는 어떻게 볼 수 있냐? F는 여기가 이 각도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니까 그럼 F의 크기는 mg의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힘으로 앞으로 간다라고 설명할 겁니다. 하지만 이 버스 안에서 같이 앉아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좀 다르게 느낍니다.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와 같이 이쪽으로 버스가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데 얘는 자기가 가속도 운동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버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죠?
자기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뒤쪽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여기 있을 때부터 얘랑 마찬가지로 요 T하고 요 어디냐 요 손잡이랑 자기는 항상 뒤쪽으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힘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요 얘는 요 자기와 같이 얘가 볼 때는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여기 딱 정지해 있는 거니까 그럼 정지해 있으니까 여기는 자기가 알짜임은 0이 되겠죠. 그렇죠? 알짜임이 0이라는 말은 여기는 분명히 실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장력이 있을 거고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mg라는 힘이 존재할 건데 그럼 얘는 분명히 합력이 앞으로 생기겠죠. 그렇죠? 앞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앞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뭔가 가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정지해 있다.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뒤쪽으로 요 두 개의 합력과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을 뭐라 부르냐면 그 힘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럼 이 관성력의 크기는 중력하고 장력하고 합친 힘, 요 힘하고 관성의 크기는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까 우리가 요 장력하고 중력하고의 합쳐진 힘, 요 힘을 아까 구했었죠. 그 구했는데 그 구한 힘으로 요 힘으로 이 물체가 그러니까 이 힘으로 아까 왼쪽에서 보니까 요 힘으로 이 손잡이가 A라는 가속도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요 질량이 M이다. 얘가 받는 힘은 MA인 거죠. MA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관성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MA니까 관성의 크기도 얘랑 같아야 되니까 관성의 크기도 역시 마이너스 MA이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M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관찰할 때는 버스 손잡이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지. 그렇죠. 정지했죠. 얘가 볼 땐 정지했죠. 정지했다면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장력의 합력과 반대되는 힘이 버스 손잡이에 작용한다고 판단하겠죠. 그 힘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누가 잡아당기는지 모르지만 작용하는 그 힘이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럼 이 관성력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지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한 거죠. 자기 관성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 있는 손잡이는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원래 자기 속도대로 가만히 자기 속도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 손잡이를 제외한 이 버스 전체가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럼 버스에 대해서 얘는 뒤로 가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요 손잡이는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갑자기 확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얘는 출발합니다. 그럼 이 버스 전체 입장에서는 자기는 버스 입장에서는 자기는 가만히인데 이 손잡이 뒤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성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얘의 관성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계속 되짚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성력의 예입니다. 이 회전운동하는 회전운동하면 뭐 지구가 떠오르죠. 그래서 지구 위에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럼 지구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 지구 안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영희 입장에서 이 회전원판에서 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용수철이 쭉 늘어나 있습니다. 처음 원래 길이보다 쭉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쪽 방향으로 탄성력을 받고 있겠죠. 근데 탄성력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렇죠?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정지해 있는데 0이 입장에서 보면 정지 안 했죠. 0이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0이 입장에서 보면 등속 원운동합니다. 원운동. 그럼 등속 원운동 하려면 반드시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구심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0이가 판단할 때는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 하는 이유는 여기만 딱 보는 거죠. 여기만 딱 보면 이 물체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해서 얘를 돌리고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0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세공은 등속 원운동 한다. 그래서 구심력은 누가 구심력의 역할을 하냐? 바로 탄성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철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그죠? 철수는 얘랑 같이 돌고 있는 애입니다.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이 쇠구슬이 회전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얘 쇠구슬은 정지했다고 생각할까요? 철수 입장에서는 이 쇠구슬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랑 같이 정지해 있습니다. 대신 주변 세상이 이쪽으로 돌아요. 영희가 이쪽 반대편으로 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가만히 있고 얘도 여기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 탄성력 요 세공을 한번 바라보니까 철수가 세공을 바라보니까 용수질이 이만큼 쭉 늘어나 있는 상태로 얘가 멈춰 있습니다. 그럼 용수질이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분명히 이쪽으로 잡아당겨지는 탄성력을 받는데 그럼 얘가 일로 끌려와야 되는데 안 끌려온다는 거는 뭔가 얘를 바깥으로 누군가가 당기는 또 다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힘이 크기가 같으면 얘가 안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요때 요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힘, 원운동하는 좌표계에서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 요걸 받는다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원심력입니다. 원심력. 원심력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힘이죠.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힘을 받습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이 원심력은 보니까 구심력하고 반대 방향이죠. 이 탄성력이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볼 때는 그럼 결국은 이 구심력하고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탄성력하고 크기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심력은 결국은 구심력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입니다. 근데 이 원심력은 누구만 느끼는 거냐?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안에 있는 물체만이 느낄 수 있는 힘이 바로 원심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철수 입장을 정리해 보면 세공은 정지했다. 세공에 작용하는 용수철의 탄성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힘이 바로 관성력, 다른 말로는 원심력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원심력도 마찬가지로 관성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니까, 그럼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심을 향하는 탄성력이고, 구심력이고, 구심력에 대해서 구심력에 대한 변화를 싫어하는 힘, 싫어하는 그 성질 때문에 생기는 힘, 그게 바로 구심력과 반대 방향의 원심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관성력. 자, 그러면 관성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등가 원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펜 좀 두껍게 좀 할게요. 등가 원리라는 건 뭐냐면 뭐가 같다는 겁니다. 뭔가가 가치가 같다. 뭔가 값이 같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성력하고 중력이랑 같다. 거의 관성력과 중력은 뭐 구별할 수 없다.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등가 원리입니다. 그럼 이 등가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엘리베이터 밖에 있는 관찰자가 자유낙하는 엘리베이터와 그 내부를 한번 관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엘리베이터가 이쪽으로 가속도 g를 가지면서 떨어지게 자유낙하고 있겠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사과는 어떻게 떨어진다고 사과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과의 가속도는 역시 g입니다. g.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과를 볼 때는 가속도 g로 자유낙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요 안에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이 사람도 이쪽으로 G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얘도 이로 G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이쪽으로 G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있는 세상도 아래쪽으로 G로 떨어지고 있는데 얘도 G로 떨어지고 있고 사과도 G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관성력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아래쪽으로 원래 잘 생각해보세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죠. 아래쪽으로 중력 mg를 받고 있습니다. mg. 근데 이 가속 좌표계 자체가 아래쪽으로 g의 가속도를 가집니다. 그럼 얘는 질량이 m이니까 관성력을 받겠죠. 안에 있으니까 그럼 관성력은 이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습니다. 관성력을 쌤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관성력을 받습니다. 그럼 이 관성력의 크기는 자기 질량에다가 이 개의 가속도 크기를 곱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는 관성력을 위로 받고 중력을 아래로 받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상쇄되어서 얘 자체로는 아무 힘도 느끼지 못한 거죠.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사과도 마찬가지. 이 사과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가속하고 있으니까 이 개 전체가 아래쪽으로 가속하고 있으니까 얘는 위쪽으로 관성력 mg를 받는 거죠. m-g를. 그럼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 힘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 힘도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중력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등가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이 이 중력하고 관성력하고 뭔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분명히 중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내부에서는 중력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무중력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중력이 없는 게 아닌데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중력의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중력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중력이 없는 공간에 태어난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낙하하는 엘리베이터 속 사람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력이 아래로 작용합니다. 그쵸? 쌤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알지만 다시 해볼게요. 이 사람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습니다. 그쵸? mg. 그 다음 관성력은 위로 작용합니다. 관성력. 이 사람 말고 이거 이제 자유낙하하는 사람. 관성력은 이렇게 관성력 mg. 이거는 관성력. 그렇죠? 근데 두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짜임이 0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런 힘도 자기한테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이 자유낙하 중인지 무중력 상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유낙하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무중력인 우주 공간 안에 떠 있는 우주 공간에 정지해 있는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이나 뭐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상태인지 아니면 요 자연학하고 있는 이 상태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지 안 작용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등가 원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중력이 생기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위쪽으로 G라는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을 생각해 봅시다. 로켓입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 여기서 이제 태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우주선 속에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이쪽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겠습니까? 질량이 m입니다. 그러면 이 가속 좌표계 전체가 위쪽 방향으로 G의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으니까 얘는 관성력으로 아래쪽으로 mg의 힘을 받는 거죠. 이 관성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 힘을 막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힘이 바로 중력이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겠죠. 뭔가 아래쪽에서 이 우주선이 큰 질량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이 땅덩어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중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이 우주선이 지구 위에 도착했습니다. 지구 위에서 정지했습니다. 정지했으면 여기는 아무런 관성 좌표계니까 관성력이 작용 안 합니다. 그럼 이때는 오로지 중력만이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은 힘 mg, 이때는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속하는 우주선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mg라는 힘을 받는다는 걸 느낄 거고, 그럼 그 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중력인지 아니면 이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어서 생기는 관성력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중력을 받고 있는 건지 가속하는 우주선 속에서 관성력을 받고 있는 건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 없다, 같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뉴턴이 중력에 대해 중력 법칙을 세웠는데, 만율력 법칙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 중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중력에 대해서 뭔가를 고민하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중력을 우리가 잘 아는 관성력 MA로, F는 MA 식으로 쓸 수 있는 요 MA로 관성력으로 이 중력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훨씬 뭔가 계산하고 생각하는데 더 쉽게 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력이 왜 생기는지, 중력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내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등가 원리가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력과 관성력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가 원리가 이용되는 것, 등가 원리가 크게 나타난 것을 보면 전투기 조종사는 이 등가 원리를 확실히 느낍니다. 중력과 관성력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는 거죠. 항공모함에서 이 전투기가 이륙을 할 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속도가 이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제 G만큼 1초에 9.8m/s 만약에 G만큼 가속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쌤이 한 2G 거리는 2G라고 합시다. 2G 가속도가 2G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전투기가 이륙을 하려면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려면 앞으로 이 앞쪽 방향으로 2G의 가속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힘을 느끼면 뒤쪽으로 2mg라는 관성력을 느끼는 거죠. 관성력.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자체는 아래쪽으로 mg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력. 그렇죠. 그럼 이륙할 때는 이 사람이 느끼는 힘은 이 두 개의 합력, 관성력과 중력의 합력인 이 힘을 받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출발을 하면 원래는 중력이 이쪽 방향이었는데 중력이 갑자기 이쪽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이 사람이 느끼는 힘의 방향이. 그렇죠.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었다가 갑자기 이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고 느낄까요? 원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이 방향이니까 자기는 이게 이제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이 평평한 땅이 돼서 수직으로 중력이 작용하니까 갑자기 중력의 방향이 이렇게 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자기 땅이 이렇게 된 거라고 느낍니다. 자기 이렇게 땅이 됐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땅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이렇게 바뀐 거니까 요만큼 각도로 비행기가 이게 지면이 돼버린 거죠. 이제 자기가 느낄 때 이만큼 비행기가 들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로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얘가 이륙할 때 갑자기 너무 확 들려버리니까 겁이 나서 이게 조정하는 이 운전대를 밑으로 확 내려버리는 기술을 밑으로 확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잘못하면 바다로 추락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게 한밤중에는 앞에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상황에서 바다도 깜깜하고 하늘도 깜깜하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느낌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륙할 때쯤에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느낌만으로 하다 보면 기술을 앞으로 내려버립니다. 기술을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그대로 가다가 바다로 그대로 추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투기 조종사들한테는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절대 자기 느낌이 비행기가 들리는 느낌을 받더라도 절대로 기술을 내리지 마라. 그대로 가라.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터스텔라 맞나? 갑자기 그 블랙홀 나오는 그 영화 맞죠? 그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거기 보면 지구인들이 우주로 나가서 먼지가 너무 많은 그 지구에서 못 살고 우주로 나가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인공 중력을 만들어서 거기 큰 우주선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인공 중력은 어떻게 만드냐? 큰 이 우주선을 이렇게 생긴 우주선이죠. 원통형 우주선을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회전을 시키면 아까 말했지만 회전하는 좌표계에서는 바깥쪽으로 원심력을 받는다고 했죠. 원심력. 그렇죠? 그래서 이 원심력이 mg만큼 이 원심력이 이 사람의 질량 m이라고 할 때 mg만큼 되게끔 얘를 돌리면 됩니다. 그럼 결국은 구심 가속도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g가 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구심 가속도가 g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구심 가속도가 g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속도로 돌려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죠. 요게 가속도니까. 그렇죠? 그럼 이 값이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v는 rg의 루트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rg의 루트 씌운 것만큼의 속력으로 얘를 돌리면 얘는 여기서는 중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자연학하는 엘리베이터처럼 무중력 훈련을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중력을
없애는 이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무중력 상황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비행기를 이용해서 무중력 훈련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이렇게 상승시켰다가 여기서 엔진을 탁 꺼서 그다음에 바로 자유낙하 시킵니다. 자유낙하. 이게 자유낙하하는 모습이죠. 그럼 자유낙하할 때 이 비행기 내부에서는 사람들이 다 무중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가속할 때는 거의 중력이 그러니까 가속도가 2g, 그러니까 가속도가 이제 g만큼 위로 가속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가속도는 아랫 방향으로 2g만큼 가속도를 느끼는 거죠. 이 상황이 이때는 오고, 그 다음에 딱 여기서 엔진을 탁 꺼버리면 그때부터는 요렇게 가던 애가 탁 꺼버리니까 풍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포물선동 하는 거죠. 포물선동 하면서 자유낙하를 하는 겁니다. 요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자유낙하하니까 그때 무중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중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중력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중력이 있지만 중력이 없는 것 같은, 관성력과 중력이 동일해져 가지고 중력이 없는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지구 주변을 돌아가는 우주정거장도 마찬가지로, 우주정거장은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위성입니다. 위성. 그럼 위성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지구로 계속 떨어지고 싶은데 너무 빨라서 못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구가 역시 또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얘의 가속도도 보면 g입니다. g. 그렇죠? 그러니까 g로 하겠는 거. 어쨌든 지구로 떨어지고 있는데, 요 떨어지는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작용하는 중력하고 이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떤 힘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무중력 상태인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중력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만 중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중력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가속 좌표계의 예를 한 가지 찾아 써봅시다. 여러분, 이건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오른쪽 방향으로 요 버스가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버스 안에서 50kg인 질량이 50kg인 사람이 받는 관성력의 크기와 방향. 그럼 일단 관성력의 방향은 이 버스 가속도의 방향의 반대 방향, 이쪽으로 관성력을 받습니다. 관성력. 그렇죠? 그럼 이 관성력은 왼쪽이고 왼쪽. 그럼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의 힘을 받냐? MA만큼 받는 거죠. 그럼 이 질량이 50kg이니까 50kg짜리 사람이 이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되는 것처럼 힘을 받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버스 입장에서는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죠? 관성이 있으니까 얘는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버스 전체는 앞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람은 관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버스 입장에서는 얘가 뒤로 2m/s 제곱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버스 입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 버스 좌표계에서는. 그래서 뒤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가속되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마이너스 100kg m/s 제곱, 마이너스 100N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기까지서 이런 관성력이, 우리가 이제 이 관성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속 좌표계에서 관성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관성력이 중력하고 구별할 수 없다는 등가 원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등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 빛이 휘어진다. 빛이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빛도 휘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